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강대국들이 그어놓은 좁은 선 안에서 무려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혹한 족쇄를 차고도 결코 멈추지 않았던 대한민국 미사일의 50년 투쟁사가 마침내 거대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직업을 숨기며 남의 미사일을 분해하던 눈물겨운 역사에서 출발해 이제는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계산마저 완전히 뒤바꾸고 있죠. 핵무기 없이도 핵 보유국과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기적 같은 비대칭 전력 현무 시리즈의 압도적인 파괴력과 개발 비사를 팩트와 데이터 중심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소총 한 자루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해 미군의 군사 원조에 전적으로 기대어야만 했던 참담하고 무기력한 시절이었습니다. 냉전의 최전선에 서 있었지만 정작 우리의 생존을 온전히 우리 손으로 책임질 수 없었던 뼈아픈 시기였죠. 그러던 1971년 닉슨 독트린의 여파로 미국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제7보병사단 2만 명 철수 통보가 날아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 지형은 근본적인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북한은 이미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비대칭 전력을 키워가고 핵무기 개발에까지 은밀하게 손을 뻗치려던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국방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한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대한민국 수뇌부는 엄청난 안보적 위기감을 느꼈고 마침내 이듬해인 1972년 국방과학연구소에 극비리의 지대지 유도탄 개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고도 험난했던 대한민국 자주국방 미사일 50년 투쟁사의 역사적인 첫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처참한 기술 수준과 열악한 산업 인프라를 감안하면 정밀 타격 무기인 미사일 독자 개발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국가의 명운을 건 철저한 1급 비밀이었기에 연구원들은 대외적으로 항공업 육성 사업이라는 가짜 간판을 내걸고 완벽하게 위장한 채 연구에 매진해야만 했죠. 가족에게조차 명절에 무슨 일을 하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저 기계 만들어요라며 씁쓸하게 웃어 넘겨야 했을 만큼 보안은 엄격하고 혹독했습니다. 이들이 차가운 연구실에서 했던 일은 미국에서 들여온 낡은 방공 미사일을 설계도 하나 없이 부품 단위로 모조리 뜯고 역설계하는 극한의 작업이었습니다. 해외의 낡은 학술지 더미를 뒤지며 며칠 밤을 지새우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폭발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며 피눈물 나는 집념으로 기술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꿰맞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8년 9월 26일 충청남도 안흥 시험장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아오른 미사일은 대한민국 군사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자체 개발한 최초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 백곰의 역사적인 발사 성공은 미국, 소련,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인도에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가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으로 스스로 무기를 만들었다는 가슴 벅찬 성취의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동맹국이 통제에 불능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추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던 미국은 즉각적으로 거센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죠. 결국 1979년 대한민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서울에서 대전조차 닿지 못하는 불과 180km로 철저히 제한하고 탄두 중량마저 묶어버리는 가혹하고 굴욕적인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가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날개를 달자마자 억지로 꺾여버린 참담한 순간이었습니다. 가혹한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82년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느라 미사일 개발 사업 자체를 전면 중단시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밤낮 없이 청춘을 바치며 피땀 흘리던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1000명의 연구원들에게 하루아침에 책상을 빼고 길거리로 나가라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날아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 안보를 위한 프로젝트가 종이 한 장으로 허무하게 날아가며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 명맥이 완전히 끊어질 뻔한 최대의 위기였죠. 그러나 1983년 버마 아웅산 묘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끔찍한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수많은 정부 강요가 목숨을 잃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지자
대한민국은 피로 얼룩진 뼈아픈 교훈을 얻고 중단되었던 미사일 개발을 독하게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났던 연구원들이 다시 모여 도끼를 품고 연구에 매달렸지만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은 미국의 차가운 족쇄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는 2001년이 되어서야 겨우 300km로 늘어났고 2012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800km로 연장되며 북한 전역을 겨우 사정권에 넣을 수 있었죠. 이처럼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찬 채 42년이라는 잔혹한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5월 21일 기나긴 투쟁 끝에 대한민국의 발목을 옥죄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며 족쇄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 42년 만의 지침 완전 종료는 단순히 군사적 사거리 제한 해제만을 의미하는 얄팍한 사건이 아닙니다. 민간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과 비행거리에 대한 완벽한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독자적인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고 미래 우주 무기 체계로 곧장 이어지는 거대한 기술 도약의 거룩한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42년이라는 길고도 질겼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족쇄가 마침내 완전히 풀려나자마자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보란듯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바로 괴물 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5였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비대칭 전력의 등장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그 전신인 현무넬의 태생적 한계를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사실 현무5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우리 군은 적의 지하 벙커를 관통하여 파괴할 목적으로 현무사라는 전술 탄도 미사일을 이미 개발해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무사는 탄두 중량이 2톤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에 갈수록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북한 지휘부의 지하 요새를 단 한 발로 완벽하게 붕괴시키기에는 물리적 파괴력 측면에서 분명한 전술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2톤급 탄두의 한계를 일거에 뛰어넘고 그 어떤 깊은 지하 벙커라도 완벽하게 매몰시켜버릴 궁극의 파괴력을 갈망했던 진화의 당위성이 마침내 현무5라는 전대미문의 괴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2024년 10월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마침내 대중 앞에 그 압도적인 위용을 처음으로 드러낸 현무5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스펙을 자랑합니다. 미사일의 전체 길이는 아파트 7층 높이에 육박하며 무엇보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바로 탄두의 무게입니다. 미사일 앞부분에 탑재되는 탄두 중량만 무려 8톤에서 9톤에 달하여 대형 화물 트럭 한 대의 무게를 미사일 하나에 고스란히 얹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보통 1톤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현무5는 그 자체로 기존의 군사적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돌연변이이자 차원이 다른 무기체계인 셈이죠. 이 미사일이 가진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안에 든 화약이 터지면서 발생하는 폭발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탄두의 무게와 상상을 초월하는 낙하 속도가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가공할 만한 물리적 운동 에너지, 즉 관통력, 그 자체가 진정한 파괴력의 핵심입니다. 우주 공간으로 솟아올랐던 현무5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목표물을 향해 내리꽂힐 때의 종말 낙하 속도는 무려 마하 10 이상에 달합니다. 음속의 10배가 넘는 이 끔찍한 속도로 대형 트럭 무게의 쇳덩어리가 지면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마치 대형 트럭 무게의 거대한 쇠못을 마하 10이라는 무자비한 망치로 힘껏 내려찍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원리죠. 이 압도적인 운동 에너지는 지상을 뚫고 들어가 콘크리트를 무려 100m 이상 산산조각 내며 관통하고 축구장 전체 길이만큼의 깊은 땅속까지 거침없이 파고 들어갑니다. 깊은 지하에 도달한 직후 탄두 내부의 폭약이 기폭하면 그 엄청난 인공지진과도 같은 파동이 지하 공간 전체를 무너뜨리며 거대한 요새를 통째로 생매장해버리는 구조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벙커버스터라 불리는 미군의 GBU-57조차 전체 무게는 무겁지만 폭격기에서 자유낙하하는 방식이기에 지면 충돌 속도가 마하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하 속도가 마하2에 이르는 현무5의 지하 관통력은 GBU-57 측 아득히 초월하는 진정한 파괴의 신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이토록 거대하고 무거운 미사일을 실전에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발사 기술 역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현무5는 미사일 자체의 엄청난 하중과 발사 시 뿜어져 나오는 초고온의 화염 탓에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발사관 내부에서 엔진을 직접 점화할 경우 발사대 자체가 고열과 압력에 녹아내리거나 산산조각이 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를 완벽하게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가스 압력을 이용해 거대한 미사일을 발사관 밖으로 수십 미터 위로 강하게 튕겨 올린 뒤 공중에서 비로소 1단 고체 연료 엔진을 점화하여 날아가는 최첨단 콜드 론치 방식을 전격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고난도의 콜드 론치 기술 덕분에 거대한 괴물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은 발사 후에도 전혀 손상을 입지 않고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비좁은 산악 지형이나 터널 입구 등 대한민국의 어떠한 척박한 지형에서도 즉각적인 보복 사격을 가할 수 있는 완벽한 기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발사 차량의 바퀴 또한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사선 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실전에서의 회피 능력과 진지 변환 능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죠. 결국 42년간 응축되었던 대한민국의 분노와 자주국방을 향한 집념이 빚어낸 이 압도적인 전술 무기는 지하 깊은 곳에 숨어 자신들의 안전을 과시하던 북한 수뇌부의 요새를 통째로 무덤으로 만들어버릴 가장 확실하고 두려운 사신으로 강림한 것입니다. 현무5가 지하 요새를 완벽하게 붕괴시키는 무식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지녔지만 현대전의 복잡한 전장장 환경에서는 분명한 전술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탄두가 거대하고 무거워도 단 한 번의 발사로 오직 단 하나의 표적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단일 탄두의 태생적 제약이죠. 게다가 대기권을 뚫고 우주로 솟아올랐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리꽂히는 전형적인 탄도 미사일의 포물선 비행 궤적을 거치게 됩니다. 포물선 궤적은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적의 고성능 조기 경보 레이더에 궤적이 뻔히 예측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궤적이 단조롭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곧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계산값을 적의 방공망 체계에 그대로 내어준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주변국의 첨단 미사일 방어망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등장한 진화형 무기 체계가 바로 시리즈 번호 6을 과감히 건너뛰고 단숨에 7로 직행한 현무7입니다. 단순히 파괴력을 높인 수준을 넘어 6을 건너뛴 만큼 기존의 미사일 패러다임을 완전히 부수고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다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의 강력한 자신감의 표출이죠. 현무7이 보여주는 전술적 혁신의 핵심은 바로 하나의 거대한 추진체에서 여러 개의 탄두가 우주 공간에서 분리되어 각기 다른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가 타격하는 다탄두 개별 목표 설정 재진 입체 기술에 있습니다. 밤하늘에 쏘아 올린 폭죽이 정점에서 수십 개의 작은 불꽃으로 흩어지며 각자의 궤적을 그리듯 거대한 미사일 한 발이 대기권 밖으로 솟아오른 뒤 껍데기를 벗고 내부에 탑재된 여러 개의 독립된 탄두를 각기 다른 각도와 타이밍으로 쏟아내는 경이로운 기술입니다. 이 다탄두 기술이 실전에 배치되면 하나의 미사일로 적의 지휘부, 레이더 기지, 통신시설, 지대공 미사일 포대 등 각기 수십 킬로미터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핵심 군사 표적 여러 개를 한 번에 동시에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미사일이 다수의 적을 향해 사방으로 흩어지는 무자비한 벌떼 공격을 감행하는 셈이죠. 게다가 진짜 폭약이 든 탄두와 똑같은 무게와 궤적으로 날아가는 쇳덩어리 가짜 탄두, 즉 기만체를 적절히 섞어서 발사할 경우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적의 미사일 요격 체계는 어떤 것이 진짜 폭탄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요격 미사일을 허공의 가짜 탄두에 낭비하다가 결국 방어망의 한계를 초과하며 속수무책으로 뚫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다탄두 분리 기술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탑재되어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핵무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군사 강대국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핵탄두는 폭발 반경과 살상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표적에서 수백 미터 이상 빗나가도 목표물을 확실하게 잿더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래식 폭약을 사용하는 일반 폭탄으로 다탄두를 구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차원이 다른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폭발력이 핵무기보다 현저히 작기 때문에 우주에서 분리된 각각의 탄두들이 섭씨 수천도의 엄청난 마찰열을 견디며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 오차범위 불과 수미터 이내로 표적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내리꽂히는 경이로운 초정밀 유도 제어 기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실전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강국조차 막대한 개발 비용과 극한의 기술적 장벽 때문에 굳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 전무후무한 고난도 기술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비핵 재래식 탄두에 완벽하게 적용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직 우리의 독자적인 과학 기술력 하나로 핵무기의 압도적인 파괴력과 맞먹는 공포의 비대칭 전력을 완성해낸 것이죠. 현무 7의 정밀 타격형 다탄두 기술 확보가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단순한 타격 목표 숫자의 증가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적대국들이 아군의 여러 핵심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수십 발의 단일 탄두 미사일을 일일이 발사하고 유도해야 할 때 우리는 현무 7 단 한 번의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완벽하게 동일한 파괴 효율과 치명적인 전술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적의 기습적인 선제 공격을 받아 아군의 미사일 발사 플랫폼이 상당수 파괴된 절체절명의 최악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단 몇 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만으로 적의 심장부 전체를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는 끔찍하고도 완벽한 보복 능력을 보장합니다. 한 발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 개의 탄두가 마하의 속도로 하늘을 뒤덮으며 쏟아지는 현무 7의 강철 비 앞에서는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 군사 강대국들의 그 어떤 촘촘하고 비싼 최첨단 미사일 요격망도 과부하를 일으키며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량의 열세를 압도적인 기술의 우위로 극복하며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전장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압도적인 화력의 우위를 점하는 진정한 다탄두 미사일의 시대가 대한민국 연구진의 땀방울 속에서 마침내 찬란하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현무 7이 주변국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주 공간에서 분리된 다탄두 안에 탑재된 특수 폭약인 열압력탄과 이를 적진에 꽂아 넣는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의 완벽한 결합에 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타격을 넘어 적의 생존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치명적인 살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죠. 열압력탄은 일반적인 고폭탄처럼 파편을 날려 벙커 외벽에 피해를 입히는 무기가 아닙니다. 폭발하는 순간 고온의 화염과 함께 반경 내의 모든 산소를 일거에 빨아들여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밀폐된 지하 벙커나 터널의 환기구 근처에서 이 폭탄이 터지기만 해도 내부의 모든 생명체는 순식간에 산소 부족과 고열로 완벽하게 제압되는 잔혹하고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현무 5가 무식할 정도로 무거운 무게로 콘크리트 지붕을 직접 부수고 들어가는 방식이었다면 현무 7의 열압력탄은 굳이 두꺼운 문을 부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한 발의 미사일에서 쏟아져 나온 여러 개의 탄두가 벙커의 정문과 비상 출입구 그리고 환기구를 동시에 덮쳐 폭발하며 모든 산소를 고갈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자랑하는 평양 지하 100m 이상의 거대한 벙커 네트워크는 수십 미터 두께의 특수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도배되어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는 엄청난 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깊고 거대한 지하 도시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상과 연결된 거대한 환기구와 산소 공급 시설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만 하죠. 현무 7은 바로 그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노립니다. 수십 개의 열압력 탄두가 평양 도심 곳곳에 흩어진 환기구와 비상 출입구 좌표를 동시에 타격하여 거대한 불기둥을 일으키면 벙커 내부의 공기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변하며 내부 생명체들의 호흡기를 파괴합니다. 굳이 두꺼운 지붕을 뚫고 들어갈 필요조차 없이 입구만 틀어막아 적의 수뇌부를 완벽하게 생매장해버리는 가장 지능적인 타격 방식입니다. 이 끔찍한 열압력탄을 품고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첨단 배달 수단이 바로 극초음속 활공체입니다. 기존의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높이 솟아올랐다가 정해진 궤적을 따라 떨어지는 뻔한 포물선 비행을 했다면
극초음속 활공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비행 능력을 보여줍니다. 발사체에서 분리된 이후 대기권 가장자리를 마치 돌멩이로 물수제비를 뜨듯 공기층의 밀도 차이를 이용해 튕기며 날아가는 경이로운 궤적을 그리죠. 속도 역시 상상을 초월하여 마하5 이상, 즉 음속의 5배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대기를 가릅니다. 서울에서 평양 지휘부까지 불과 1분에서 2분 남짓이면 도달할 수 있는 끔찍한 속도입니다. 하지만 이 극초음속 무기의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빠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의 무회전 프리킥처럼 공이 어디로 휠지 골키퍼조차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움직임을 마하5 이상의 속도에서 자유자재로 구현해냅니다. 목표물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지그재그 방향을 바꾸거나 갑자기 고도를 높였다 낮추는 등 예측과 요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회피 기동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현대전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킵니다. 날아오는 방향과 궤적을 미리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여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려야 하는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최첨단 방공망조차 현무 7의 불규칙한 극초음속 기동 앞에서는 그저 허공을 가르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탄도미사일의 고정된 궤적을 쫓도록 설계된 기존의 레이더 알고리즘으로는 지그재그로 날아오는 활공체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이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극초음속 활공체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어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서류상의 계획이나 장밋빛 청사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하이코어라는 이름의 극초음속 엔진 시험 비행을 통해 그 압도적인 기술력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마하5의 고도 20km 도달을 훌쩍 뛰어넘어 실제 시험에서는 마하6의 속도로 고도 23km를 찍으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괴력을 보여주었죠. 물론 현재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군사 강대국들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극초음속 무기는 재래식 탄두의 폭발력 한계를 메우기 위해 반드시 핵 탑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비핵 재래식 다탄두의 극초음속 활공 기술과 열압력탄을 완벽하게 결합하여 실전적인 억제력을 완성한 것은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합니다. 핵무기 없이도 적의 심장부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고 요격을 불허하며 완벽한 살상을 보장하는 이 세 가지 첨단 기술이 현무7이라는 하나의 몸통 안에 완벽하게 융합된 것입니다. 현무5가 굳게 닫힌 거대한 문을 물리적으로 때려 부수는 강력한 공성추였다면 현무7은 문을 부술 필요도 없이 환기구의 틈새로 교묘하게 스며들어 적의 숨통을 조이는 암살자의 비수와 같습니다. 강대국들이 짜놓은 판을 뒤흔들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셈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이 경이로운 살상 네트워크는 대한민국 자주국방이 도달한 궁극의 정점입니다. 오늘날 50조 원을 훌쩍 넘기는 경이로운 방산 수출액을 기록하며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KF-21 전투기 등으로 전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하드파워 이면에는 바로 이 현무 미사일이라는 든든하고 파괴적인 궁극의 전략 자산이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